반갑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재보상실의 이기천 부장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공무원연금에 의한 재보상제도, 부조급여에 의한 부조제도, 이거를 앞으로 3시간에 걸쳐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공무원연금법상에 의한 공무상 재해라는 거 어떤 것인가, 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공무원들이 임용됐다 하면은 그 임용권자가 누구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국가직인 경우는 국가고, 지방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여러분들을 임명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임명을 시켜서 일을 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일을 하다가 다쳤다.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 그렇죠. 사용주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재보상에 대한 제도는 모든 것을 사용주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져주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 학교에서 제가 일을 하다가 사다리 타고 전지 작업을 하다가 그만 뚝 떨어졌다. 그럼 학교 내에서는 교장 선생님이야 모든 분들이 누가 공상으로 다쳤어 하고 나름대로 그 업무를 수행하다 다쳤기 때문에 공상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물 안의 개구리식이에요. 그러한 것에 대한 서류를 꾸며서 공무원연금공단에 있는 공무원연금급여 심의에 상정을 해갖고 거기서 공무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무원이 지금과 같이 업무를 하다 다쳤다. 그럼 일단 공무원 본인이 연금취기관으로,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연금취기관들이거든요. 거기다가 일단 내가 이만저만해서 다쳤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쪽 기관에서 일단 조사 확인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서류를 꾸며서 공무원연금공단에다가 이송을 하게 되죠. 그럼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서류를 접수해서 부족한 건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한 연후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것이고, 그런 것이 다 구비가 되면 급여 심의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여 심의에서는 그 사항이 공무하고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해서 거기에 따른 것을 가결이 됐다 하면 바로 여러분 개인과 더불어 연금취기관에 통보를 해드리게 되죠. 근데 공상으로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그 부결이 날 수가 있죠.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본인의 권리구제를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재심인데, 일단 재심은 저희 공단에서 원심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또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의 감독관청인 행정안전부로 그 서류가 다시 이송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판단하고 그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가부 여부를 다시 확정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연금급여 심의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냐? 일단은 공무상으로 다쳤다 하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누가? 예, 의사가 필요하죠. 예, 그래서 의사가 현재는 5분이 있습니다. 첫째, 내과의 외과, 신경외과, 또 이비인후과, 치과, 그래서 의사가 있고, 근데 공무원이라는 직종, 직군이 다양하거든요. 경찰도 있죠, 소방도, 교수도 있어요, 또 법관검사도 있고, 이런 여러 분야의 공무원들이 많단 말이죠. 그럼 그 각 공무원 분야에 따른 특성이 각각 있거든요. 그런 것을 파악해서 대변해 줄 수 있는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중앙부처에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러한 현직에 있는 중앙부처 과장님이 한 분 또 필요하고,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생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또 중앙부처의 과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현직 과장님이 또 2분이 참여를 하세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과거의 어떤 판례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내리고자 하는 이 결정에 하자는 없는 것인지 이런 것을 또 검토해 줄 변호사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현재 위원이 의사가 5, 현직 공무원 2, 변호사 1분, 모두 몇 분이에요? 8분이죠. 그리고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상임이사, 그분이 위원장해서 모두 9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들을 보면 의사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 업무를 해주세요 해서 위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위촉직이 있는 것이고 공무원연금공단의 상임이사는 당연히 맡으니까 당연직이 있는 것이고 또 중앙부처에 관장하고 있는 장관께서 당신의 직원을 임명을 하니까 임명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은 이렇게 9명이 되어 있는데 법에는 구성과 운영이라는 용어가 별도로 되어 있어요. 구성은 6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 운영은 6인 이상 9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의 어떤 풀제를 겨냥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예, 그런 특색이 있다는 것을 좀 아시고 그럼 이러한 것을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 전체 위원회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하고 참석한 위원회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6인이 왔다. 그럼 몇 사람이 찬성을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4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이 그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급여 심의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심의를 하는 거냐? 첫째, 공무로 인해서 다쳤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치료비를 줘야 되거든요. 이게 공무상 요양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상 요양비에 해당이 되느냐 이런 걸 따질 수 있고 공무원이 다쳤는데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장애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 팔이 한짝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럼 일단 치료를 해서 치료비를 다 줬어요. 근데 이 장애 상태가 되면 그 장애가 어느 정도 되는 거냐 등급을 매게 되거든요. 그런 장애 등급 결정. 또 공무원이 다치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죠. 현장에서 바로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화재 현장에서 불을 끄다가 엊그제도 신문 났죠. 부산의 그 신발 공장이 화재 진압하다 소방관이 그만 낙상을 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러한 사항이 공무하고 인과관계가 있는 거냐 아닌 거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족보상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급여를 결정을 하고 또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했는데 일정 부분 제3자로부터 어떤 가해행위에서 다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공무원 중에 가장 많이 다치는 분들이 누굴까요? 현장에 많이 가시는 경찰, 소방 이런 분들이죠. 그 중에서도 많이 얻어맞는 공무원 그거는 경찰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공무를 수행하다 제3자로부터 얻어맞았으면 거기에 따른 치료비를 누가 대줘야 되죠? 그렇죠. 가해자가 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제3자 가해행위에 의한 대유취득권을 있다 없다를 확인해 주는 거. 그런 것을 저희는 구상 여부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또 심의해서 판단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연금 받으신 분들이 돌아가셨다. 돌아가시면은 그 유족한테 연금이 승계가 되잖아요. 승계가 되는데 자녀인 경우는 몇 세 미만만 가능하다고 알고 계세요? 그렇죠. 18세 미만입니다. 근데 18세 이상이 돼도 일정 부분 장애가 있어서 생활의 능력이 현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공무원 연금법상에서는 유족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그러한 장애 상태의 정도를 누가 판단하느냐? 그것을 여기 공무원 연금급여 심의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공직 생활을 20년 이상을 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했는데 연금을 받으려고 하니까 아직 개시연령이 안 됐어요. 현재 공무원연금법상의 개시연령이 몇 세입니까? 65세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퇴직한 것은 50세예요. 근데 퇴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왜? 내가 너무 신체적 어떤 제약사항이 있어서 이 공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떠한 장애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장애가 공무로 인한 장애라면 바로 공무원연금법상의 장애급여 여부를 판단하겠지만 이거는 그거와 별개로 개인의 어떤 체질적 소인이라든가 이래서 어떤 장애가 생겼다. 근데 내가 지금 퇴직을 했는데 생활하기가 깝깝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일정 부분 이상의 장애라면 연금을 바로 제시를 해주거든요. 그런 걸 판단도 급여심의에서 하는 것이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공무원의 어떤 출퇴근 행위를 다 공무로 인정을 해줘요. 근데 제가 아침에 차를 끌고 출근을 하는데 그만 졸음운전을 해서 중앙선을 침범을 했다고 봅시다.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 행위는 틀림없는데 제가 중앙선을 침범했다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중대한 과실 여부도 해당되는지 안 되는 건지도 급여심의에서 판단합니다. 이런 것들을 공무원연금급여심의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의라는 거는 의결기구는 아닙니다. 심의회는 심의기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연금급여심의의 결정을 거기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는 의결기구가 아니다. 심의기구일 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러한 그 공무상으로 다쳤다 안 다쳤다, 그럼 그러한 것을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냐? 거기는 공무의 수행성과 공무의 기인성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무의 수행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을 하다가 다쳤다. 그러니까 업무를 수행을 하다가, 그러니까 내가 사용주로부터 어떤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다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학교에 조무원으로 계신 분이 사다리를 놓고 전지작업을 하다가 뚝 떨어졌다. 그럼 모릅니까? 시설물 관리하고 있는 조무원이 그 시설물을 관리하다가 그만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행성이 반드시 있는 거죠. 기인성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 공무와 사고하고의 인과관계, 또 그 사고와 지금 나타난 질병과의 인과관계, 이런 것이 하나로 쭉 연관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금방 예를 들은 지금 조무원이 사다리에서 뚝 떨어졌다. 그러면서 다친 부위가 오른쪽 팔이 그만 눌려갖고 오른쪽 팔을 못 쓰게 됐다. 그러면 뭡니까? 나무 사다리에서 떨어졌다. 공무를 수행하다 떨어졌다. 떨어지면서 팔이 다쳤다. 이게 인과관계 쭉 있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무의 수행성과 기인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러한 재인정 기준은 또 우리 시행령 제29조하고 시행규칙 11조에서 14조까지 구분되어 있는데, 그게 크게 보면 질병과 부상으로 제가 크게 대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상이라는 거는 지금 금방 얘기한 것 같이 어떤 현장성이 바로 있죠. 공무 수행에다 바로 발생한 사고, 이런 것이고, 아니면 내가 출근을 하다가 일어난 준비 단계에서라든가 그런 사고도 여기에 포함되고, 무엇보다도 출퇴근 중의 사고를 다 인정해 준다는 거죠.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크나큰
혜택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니 산업재해보상법 적용을 받는 일반 근로자인 경우는 이 출퇴근 중에 사고가 대단히 엄격합니다. 어떤 경우를 인정해 주느냐? 사용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때 그것이 사고에 의해서 내가 부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통근버스. 아주 제한적이에요. 왜 그러냐? 사용주가 지배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사고 나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무원은 그렇지 않아요. 출퇴근 중에 제대로 올바른 길로 가다가 사고 났다. 그건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엄청 큰 혜택이다. 그래서 지난 3월호 신동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둘이 충돌해서 교통사고가 납니다. 근데 한 사람은 공무원이고 한 사람은 일반 근로자예요. 근데 공무원은 공상이고 일반 근로자는 공상이 아닌 것이에요. 예, 아주 분명한 예를 거기 하나 들었더라고요. 자, 질병이라는 건 무엇이냐? 공무를 수행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발생되는 질환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기존에 내가 어떤 질병이 좀 있더라도 공무를 수행하면서 너무 많은 과로, 스트레스에서 급속하니 이 병이 악화됐다든가 그런 경우는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또 혹시 내가 공무로 인해서 승인받은 질병을 치료하면서 그거에 의해서 나름대로 또 새로 생기는 어떤 속발증 이런 것까지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질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공무는 이렇게 인정한다지만 인정을 안 해주는 것은 어떤 경우냐? 그것은 시행규칙 제12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일단 공무와 무관한 행위는 안 되겠죠. 네. 공무 수행성이 첫째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고의적으로 내가 어떤 상해를 일으켰다. 네, 이거 있을 수 없죠. 이런 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행위에 의해서 벌어지는 것이다 하면 또 인정을 합니다. 가령 제가 어떤 출장명을 받았어요. 출장명을 받았는데 그 지역으로 출장을 갔는데 거기가 내 고향이다. 그래서 출장 업무를 수행을 하고 좀 남은 시간에 나의 어떤 그 조상의 묘를 한번 성묘하러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났다. 그럼 이게 공무입니까? 아니죠. 이게 사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아니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경우. 우리 도서 지역 시군 같은 경우에는 그 행정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행정선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려고 일정 부분 거기 근무하던 행정선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수리하러 일전 육지 있는 데로 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수리가 하루 이틀 사이에 안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5일 걸린다 해서 출장명을 받고 그 배라는 것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명이 돌아가면서 숙직을 도우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 그 배 안에서 숙직을 도우고 그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그 주변에서 술을 먹다가 그만 너무 만취한 상태에서 행정선을 다시 오다가 물에 빠져서 추락을 해서 그만 익사를 했다. 그럼 이건 공무라고 볼 수 없어요. 무단 이탈이거든요. 근무지를 벗어나는 행위 이런 게 있었죠. 아니면은 사적인 어떤 장난이나 어떤 서로 간의 어떤 개인에 의한 폭력 이런 거에 의한 발생은 있을 수 없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어떤 공무라는 게 이제 현장성이 중요하다 해서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데, 가령 제가 일선 그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합시다. 근데 제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제가 창고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흉기를 들고 와갖고 저를
그만 찔렀어요. 그리고 제가 동사무소 안에서 부상을 입은 거죠. 근데 그 흉기를 들고 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제가 좀 사채를 썼는데 사채를 안 갚는다고 그 사람이 그런 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사적인 원한관계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공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현장성은 물론 있다 하더라도. 근데 그 흉기를 갖고 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제 공무원이 일정 생활보호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그 업무에 하고 있는데 거기서 탈락이 된 사람이 원한을 갖고 나를 그렇게 해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공무하고 인과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들은 상당 부분 틀리다는 거지. 그러면 이러한 그 공무원 연금에 의한 재보상에 의한 거는 어떠한 급여가 있느냐? 일단 공무로 인해서 다쳤으니까 치료비를 줘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공무상 요양비입니다. 이거는 시효가 단기급여로 되어 있어요. 단기급여의 시효는 몇 년? 3년입니다. 근데 이 시효라는 것을 그러면 기산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자, 예를 들어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그만 접촉사고 난 거예요. 그래서 접촉사고 나서 내려서 보니까 뒤에 범보만 좀 긁혀져 있고 크게 뭐 사고가 어떤 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뭐 몸에 큰 상처를 입지 않고 그래서 서로 명함을 주고받고 각자 보험 처리하는 거로 합의를 하고서 그 자리에서 서로 헤어졌어요. 근데 제가 그날 퇴근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자고 나니까 몸이 욱신욱신하니 이 경추 부위가 아픈 거예요. 통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 또 그냥 저녁 또 제가 좀 아둔해서 그런지 그냥 지냈어요. 그러더니 3일째 되던 날 아침에 아주 죽겠는 거다. 그래서 제가 3일째 되던 날 병원에 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고가 일어난 날이고 그 다음날 있고 그 다음날 요 3일째 되던 날 제가 병원에 내원한 거다. 그러면 시효의 기산은 어디로 잡는 거냐? 사고의 날이 아니고 요때부터 어떻게? 3년이라는 세월을 기산하는 것이다. 그러면 가령 제가 2005년도 7월에 어떤 사고가 있었다고 합시다. 이 공무로 인한 사고예요. 그래갖고서 계속적으로 치료하고 있었죠? 6년, 7년, 8년, 9년, 10년. 그러니까 제가 2010년, 이게 오늘이라고 했을 때, 2010년, 오늘, 2010년, 지금 7월에 제가 공무상 요양이라는 이런 제도를 모르고 있다가 이번 동영상 강의에 의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청구를 할 것이냐? 할 수 있느냐, 아니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사고 난 날이 기점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치료했다면 치료비를 주는 거니까 지금 안날로부터 3년 내에 있는 것은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해했습니까? 네, 이것은 발병일이 아니고 치료받은 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령 제가 공무 수행하다 한쪽 팔이 잃었다. 그럼 그거로 해서 제가 치료를 쭉 했어요. 그 요양비로 치료를 다 끝낸 겁니다. 근데 이 팔을 아무리 치료를 해도 마침 나무 모양 싹이 나고 um이 나질 않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냥 어떻게 됩니까? 고착이 되죠. 아물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물 상태에서 제가 공직생활, 공무원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그럼 제가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왜?
계속 급여를 받으니까. 근데 제가 퇴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황이 틀려지겠죠.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있는 겁니다. 육신이 멀쩡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100가지라면 팔이 한 자국이 없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50가지 또는 40가지로 나한테는 노동의 기회가 줄어들죠. 예. 그건 뭡니까? 나의 노동 능력이 그만큼 상실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돼요. 그게 장애급여입니다. 자, 그럼 장애급여라는 거는 언제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재직 전 봉급을 받으니까 안 되고 퇴직 후에. 그럼 퇴직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거냐? 그렇지가 않아요. 퇴직과 더불어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는, 그렇죠? 예. 치료가 계속하고 있다면 현재의 이러한 나의 그 능력 상실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등급을 매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첫째는 퇴직해야 된다. 둘째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해야 된다. 곧 폐질이 확정이 돼야 된다. 치료가 준비가 돼야 된다. 아니면 보존적 치료만이 유지되는 상태여야 된다. 예. 그 두 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퇴직 후에도 계속적으로 치료하고 있다. 그러면 그 치료가 난 날로부터 어떻게? 5년 이내에 청구하면 되고, 공무원 재직 중에 이미 치료가 끝났다. 그러면 퇴직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이해하셨죠? 예. 청구시효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유족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공무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거든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돌아가신 날.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5년이죠. 장기급여니까.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공무상 요양비라는 것을 어떻게 신청하느냐. 일단 구비서류를 알아보면 공무원 본인이 공무사 요양을 청구합니다 하니까 법정 서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신청서가 있어야 되고, 일단 내가 어디 아픈지를 알려면 뭐가 필요하죠? 예, 진단서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또 하나 준비하는 게 보면 뭐가 필요하냐면 최초 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지금 공무를 수행하다가 다쳤다고 하는데 그러한 사항을 옆에서 누가 계속 보고 있었던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공무를 수행하다가 다쳤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줄 수 있는 것이 의무기록 사본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 지금 학교에 그 조무원께서 업무를 하시다가 그만 낙상을 하셨잖아요. 사다리에서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사다리에서 떨어지니까 어떻게 다쳐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 어떻게 오셨어요? 언제 그랬습니까? 왜 그랬죠?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걸 문진이라고 하는데 그 문진을 하면은 저는 어떻게 대답해요? 다친 공무원은 치료를 잘 받기 위해서 소상히 얘기를 합니다. 예, 제가 학교에서 전지 작업을 하기 위해 사다리를 올라왔는데 그만 거기서 발을 헛디디면서 떨어졌어요. 하루 30분 전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의사 선생님은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손으로 계속 뭔가 쓰죠. 예. 그분이 쓰는 거는 나무에서 떨어졌어요.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그냥 풀 다운, 그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 언제? today. 딱 요 두 줄이에요. 그래도 그 사항은 뭡니까? 아, 오늘 떨어졌어요. 그분은 그 핵심만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의무기록을 저희가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누가 조사해야 된다? 소속기관, 연금취기관장이. 그러면 상병영이 조사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예. 남호에서 전지작업하다가 뚝 떨어졌다. 언제? 오늘 오후 2시에. 뭐 그런 식으로 쭉 씁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지금 낙상을 해갖고 바로 병원을 어떻게 갔느냐? 119를 불러서 구급차에 의해서 실려갔다. 그러면 119 구급일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받으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급 사실 증명을 소방서에서 발급을 해주거든요. 그런 것이 첨부됐으면 장소와 시간과 경위가 나오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다친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제가 이 업무를 2년 지금 8개월째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어려운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아주 그 재밌는 사례를 하나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경기도 안성에서 근무하시는 여성 공무원 분인데 이분이 그 일산 백병원에서 그 1박 2일 워크숍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장을 받고 올라오는데 대중교통인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 강남의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일산에 가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지하철 3호선을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지하철 3호선을 이용하려고 이 여성 공무원이 핸드백을 딱 옆에 끼고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툭 치는 거예요. 그 충격에 의해서 이 여자가 그만 넘어져 버렸어요. 넘어졌으니까 어떻게 반사적으로 일어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일어나려고 하는데 뒤에 바로 건장한 남성 둘이 와서 또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다가 더 팍 엎어졌습니다. 다시 또 일어나려고 보니까는 이 덮친 남성이 저분이 안경을 껴갖고 넘어지면서 이 안경이 눌리면서 그만 눈 밑에 코 윗잔등 위로 피가 쭉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성이 일어나면서 하는 얘기 뭐냐면 딱 신분증을 보여주고 경찰입니다. 지금 범인을 쫓다가 그만 이렇게 제동이 안 돼서 덮치게 됐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하고 범인을 잡아야 된다고 자기도 또 뛰쳐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공무원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자기도 아프지만 딱 보니까 이 양반이 피를 흘리니까 그 순간에 예 그러세요 하고 거기서 자기 또 가야 할 길이 바쁘니까 그걸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1박 2일 워크숍을 다 마치고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자고서 그 다음날 떡 보니까 온몸이 쑤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무상 요양비 청구 행위를 해야 되겠는데 이거 누구한테 이걸 입증 자료를 받을 수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경우 깜깜하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국민신문고에다가 올린 겁니다. 제가 언제 어디서 이런 경위로 다쳤어요. 근데 그때 나를 덮쳤던 그분이 경찰이라고 했습니다. 그 경찰 아저씨, 나의 이 사실을 좀 확인 좀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이 어디 관할이냐? 서초경찰서 관할이에요. 그러니까 서초경찰서 생활안전계에서 딱 답을 올렸는데 귀하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하면서 그때 당신을 덮쳤던 그 남성은 관내 반포지구대의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이렇게 답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런 내용을 이 여성 공무원이 자기가 올렸던 글과 거기서 답해준 답글을 같이 출력을 해서 경위서에 딱 첨부를 한 거예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증거를 하더라니까요.
예. 지금 요즘은 또 워낙에 CCTV가 많으니까 서류로 못하는 건 동영상으로도 합니다. 예. 경찰 공무원분인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경찰 지구대에 근무한 분인데 지구대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환송 송별식을 하고 그날 8시 한 30분 정도에 택시를 타고 자기 아파트로 들어가는데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그만 미끄러서 넘어져 버려갖고 코피가 흐르면서 이 콧잔등이 그만 깨졌어요. 근데 이분이 뭘 제출했느냐? 엘리베이터에 있는 CCTV 동영상을 딱 촬영해서 저희한테 제시했어요. 거기 보면 촬영 시간대가 나오죠. 그리고 본인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 엘리베이터를 딱 타더니 이분이 거울을 보고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피가 쭉 나오거든. 이 상황까지. 그래서 지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어떤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더라. 관건은 뭐냐? 객관적 사실이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왜? 일단 저희가 공무원연금공단이 연간 공무상 요양이라든가 또 장애급여, 유족보상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약 6,200건입니다. 근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서류 전형이에요. 서류를 심의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 사실 입증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본인은 이렇게 사실을 하고 해당 기관에서는 상병경 조사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질병과 부상인 경우는 좀 차이가 있죠. 부상은 간단하죠. 그렇죠? 왜? 깨지고 터지고 찢어지고 부러지고 빠지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그 어떤 현장성 있는 것만 딱 하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딱 시간별 어떤 행적이라든가 어떤 출퇴근에 의한 그러면 그러한 경로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증거하면 되는데 질병인 경우는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떠한 지병성이라든가 건강 상태 아니면 그분의 생활의 습관 어떤 사회력 그러니까 음주나 흡연 이런 사항들 그리고 최근에 그분이 그러한 병이 발병하게 된 경위에서 어떤 과로나 스트레스 이런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모아서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여기 이제 같은 동일한 조건이라도 과로나 스트레스에서 그 질병이 악화됐다. 이렇게 이제 통상 이끌어가는 건데 그렇다면 뭐가 관건이냐? 과로가 관건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평소보다 과로라는 게 뭐예요? 일을 많이 했다. 그럼 일을 많이 했다는 걸 뭐로 증거하느냐? 예, 시간의 근무라든가 휴일 근무라든가 아니면 출장을 많이 다녔다든가 이런 것들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다 시간의 수당 뭐로 합니까? 지문인식에 의해서 하니까 그냥 그 지문인식에 의한 시간을 쭉 산출하면 됩니다. 근데 그 고위공무원 4급 이상은 시간의 수당을 알다니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통상 업무를 하려면 제일 먼저 출근하면서 뭘부터 합니까? 컴퓨터를 켜는 거죠. 예. 컴퓨터 켜고 모든 업무를 끝냈을 때 컴퓨터를 끄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의 어떤 처음 연 시간과 닫은 시간 이런 거로도 또 증거할 수 있어요. 간접적으로. 근데 그런 것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4급 서기관 정도 되면은 과장 또는 국장 그렇다면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이 윗분이 안 나가니까 밑에 직원들도 통상 못 나가지 않아요? 통상 어떤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러한 분들이 직접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의 어떤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전체적인 평균을 내본다든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아주 한정된 폐쇄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그런 경우라면 수용차를 통상 끌고 다니니까 그 직장에 승용차 들어온 시간과 나간 시간 이런 게 다 감지가 되잖아요. 그런 시간으로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튼 이거는 뭐냐, 객관적으로 어떻게 증거를 하느냐, 사실을 증거하느냐, 그런 것이 관건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여러분들 보면 이제 안건을 작성한 사례를 하나 올려놨어요. 이제 제가 보면 이 공무상 승인 신청서 사항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본인의 그 인적 사항이 있고, 신청 상병명에 보니까 우측 늑골 골절 7번부터 12번까지 이랬어요. 상당히 많이 지금 부러진 거죠. 그리고 폐좌상, 아마 그 늑골이 골절되면서 폐를 누른 것 같아요. 그리고 좌측 청골 골절, 엉덩뼈 있는 쪽이 지금 꼬리뼈 바로 위에 청골이 지금 골절이 됐고, 우측 대퇴골 골절, 엉덩뼈가 지금 나갔습니다. 그 요양 신청 내용 보니까 일산백병원의 치료기간이 2012년 3월 22일부터 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병경위 조사한 거 보니까 2012년 3월 22일 날 아침 8시 50분경에 주엽 전철역 횡단보도에서 통구버스를 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그만 파주, 이분이 아마 고양시청 공무원인가 보죠. 고양시청 직원 통근용 임차버스와 부딪혀서 10여 미터 튕겨져 나가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병명과 같이 늑골이 골절이 되고 청골이 골절되고 대퇴골이 나간 거예요. 이분이 아마 나간 병을 보면 좀 여성 같지 않아요? 좀 여성스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분의 이제 첨부된 자료를 보면은 진단서, 일단 자기가 어디가 다쳤다는 게 쭉 나오죠. 늑골 골절 하면서 쭉. 그러면 여기에 발병일이 3월 22일, 아까 사고 난 날이 3월 20일 아침 8시경이었잖아요. 3월 22일. 진단한 날은 3월 26일. 26일 날 이제 진단서 발급하기 위해서 아마 그날 한 것 같아요. 그 의무기록에 보면은 이제 의사가 이제 이분이 어떻게 사고 났는지를 보기 위해서 의사가 쭉 쓴 것이 보면 3월 22일 날 라이트 체스트 페인 했죠. 라이트 체스트 페인, 그러니까 지금 우측 가슴이 지금 아프고 라이트 렉 페인, 우측 다리가 또 넓적 다리 있는 쪽이 또 아픈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질병 상태는 내원전 보행자 TA가 뭐냐면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로 회사 통근버스를 타려던 중 버스에 오른쪽 가슴 부위와 대퇴부를 부딪히면서 상기 증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러한 그 내용에 대한 이 사람이 지금 교통사고가 났으니까 지금 통근버스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났으니까 그 교통사고에 대한 사실을 보험 처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 통근버스 보험사에서 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이 지금 보면 사고 사실 및 공제금 지급 확인서라는 거에서 전국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연합회에서 발행한 것이 있죠.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3월 20일 날 고양 일산 주염역 부근에서 횡단하던 행인이 자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에 접촉된 사고이다. 그러면 이 교통사고 났으니까 교통사고에 대한 사실을 조사했을 거 아닙니까? 신고해서. 그럼 누가 이걸 해야 했느냐? 일산경찰서에서 이 현장에 나와서 조사했을 거예요. 그게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입니다. 거기 보면은 3월 20일 8시 16분에 고양 일산 서구 주엽동 주엽역 횡단보도
그래서 사고의 원인을 보니까 1차량은 안전운전 불이행. 그러니까 지금 누가 안전운전 불이행을 했냐면 여행사, 지금 통근버스죠. 2번 보행자 무단횡단, 지금 공무원인 거죠. 이 사람은 무단횡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과실이 있는 거죠. 신호를 위반하게 된 거죠. 네. 사고 내용을 보니까 1차량 대하역 방면에서 정발산역 방면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진행 중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자, 그럼 이제 모든 사항이 인식이 됐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시를 하면 저희는 안건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에 상대 차량의 안전운전 위반 및 상병인의 무단횡단. 그러니까 무단횡단을 했으니까 일정 부분 본인의 과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실 여부가 여기서 좀 나오게 되고요. 합의는 아직 안 했고요. 왜? 제3자 가해행위니까 그 합의 여부를 확인해 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 참고할 자료로는 앞에 봤던 의무기록지, 보험 사실 증명,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이런 것들을 쭉 첨부하는 거예요. 예, 오늘 첫 시간이 좀 지루하지 않았나 싶어요. 오늘 제가 첫 시간 강의는 전체 그 공무원연금법상의 재보상 제도에 대한 개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연금에서 어떤 것을 공무라고 보는 것이냐 해서 공무를 판단하는 공무 수행성과 기인성, 그리고 그에 따른 그 불인정하는 거와 인정하는 기준, 아울러 급여 심의회라는 것은 또 어떻게 운영되고 구성되어 있는 것이냐, 거기서 심의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무상에 이런 했을 때의 급여의 종류는 무엇이 있느냐 해서 단기, 장기로 나눠서 해드렸고, 실질적 단기 급여인 공무상 요양비에 대해서 안건을 한번 작성해보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좀 지루하셨을 것 같아요. 다음 2차 시에는 좀 더 우리 공무상에서 승인했던 실질적 사례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진행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